페이지 20쪽 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요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배워볼 텐데, 밑에 보시면 자, 화자의 뜻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에서 화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일단 보시면 자, 시 속에서 1번 칸 말하는 이 쓰시면 돼요. 말하는 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이로 자,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시 속에 내세우는 인물이에요. 다른 말로 시적 화자라고도 하고요. 혹은 서정적 자아라고도 불러요. 시적 자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화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특징 보시면 자, 그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이라든지 2번 주제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시 속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시 속에 읽었을 때 나라는 말이 있으면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고요. 아무리 읽어도 나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자,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할 때 요 나가 나왔죠.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했기 때문에 자, 화자는 일단 겉으로 드러났죠. 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일단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왜냐? 동생이 오줌을 쌌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나이도 그다지 많진 않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순수한 동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는 어른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화자인 경우에는 이런 순수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했을 때 일단 시 안에는 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뭐라고? 소년이라고. 왜? 엄마야 누나야 했기 때문에 일단 남자고 엄마야 누나야 라는 호칭을 쓴 걸로 봐서 성인보다는 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소년이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강변 살자라고 했기 때문에 강변에 살고 싶은 소망을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화자는 사람이지만 대부분 때로는 동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고요. 뭐 곤충이 화자가 될 수도 있고 과일이 화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설정하기에 따라 다른 이런 게 화자고요. 자, 밑에 보시면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상황이라는 건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 공간, 심리적인 상황으로 작품의 의미 그리고 정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자예요. 화자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정서라는 건 감정이죠. 그래서 화자가 시적 상황에 대해서 지니는 다양한 감정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정서라고 하고요. 정서 역시 시의 분위기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건 화자와 그다음 그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정서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시를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지영이 호수라는 시가 나왔는데 얼굴 하나야 손바닥돌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나라는 말이 없죠. 화자가 안 드러났고요. 그죠? 근데 그 화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보고파하는, 그리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화자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움을 느낀다. 그래서 상황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상황이고요. 이때 느끼는 정서는 그리움이 되는 거죠. 3번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특성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 화자가 처한 4번의 상황을 파악하면 그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화자를 배웠고요. 자, 우리 옆에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답 맞춰볼까? 1번 보시면 화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5번에 사물도 화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5번이 틀렸고요. 자, 2번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거 답 몇 번이죠? 3번이죠. 왜냐? 직접 드러나죠. 어디에? 여기 보시면 놔둬야 할 때 나라는 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 아닌 것 5번 화자의 특성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혹시 세 문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없으면 21쪽 엄마 걱정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시를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아직 이름을 못 외웠으니까 우리 윤정이 시 한번 읽어줄까? 열무 30단을 입고 시장에 가느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잠겨 아무리 천천히 때려서도 엄마 안 오시네 대추잎 같은 발소리를 타박타박 뭉들더니 어둡고 무서워 순간 틈으로 보여하는 그의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명을 위해 네, 자, 잘 읽었고요. 자, 1년부터 같이 볼게.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했는데 일단 자, 열무 30단. 너 열무 뭔지 다 알죠? 김치 담가서 먹는 열무인데 자, 지금 보시면 단은 일단 단이라는 건 야채를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한 단이 한 요 정도 될까?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인데 일단 지금 보시면 엄마가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열무 30단을 끌고도 아니고 이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갔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굉장히 엄마의 고된 삶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자, 세 번째 삼행 보시면 안 오시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안 오시네는 우리 세모만 하고요. 필기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안 오시네 뒤에 보시면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가 시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밤이 되었다. 즉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엄마는 아무래도 낮에 나갔겠지. 근데 이제 해가 시들었다는 건 밤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시들다라는 건 어디에 붙일 수 있는 서술어야? 보통 앞에 뭐가 오죠, 주어가? 식물이 오죠. 근데 여기서는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시든 건 해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위에 나와 있는 엄마가 시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마의 고된 삶을 알 수 있죠. 시들었다는 건 확실히 이제 엄마가 많이 지쳐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밤으로 지나기도 했고 엄마가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행 보시면 나는 찬밥처럼 자 드디어 나가 나왔어요. 이 나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시적 화자예요. 그럼 이 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시가 되겠죠? 자, 그다음 옆에 보시면 그 내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 했는데 일단 자 찬밥은 우리 어떤 밥이야 얘들아? 식은 밥이잖아. 즉 짓고 나서 오래된 밥을 우리 찬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나를 찬밥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데 찬밥이라는 건 방치된 혹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찬밥 뒤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뭐뭐처럼이라는 연결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인 듯, 무엇 무엇인 양, 무엇 무엇 같이, 요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빗대는 거 직유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를 찬밥에 지금 빗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방금 봤던 그 찬밥 있죠. 찬밥은 말 그대로 우리 찬은 뭘로 느낄 수 있지? 맛으로 느끼는 건가요? 만져봐야 아는 건가요? 먹어봐야 아는 건가요? 귀로 듣는 건가요? 차다. 만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은 촉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이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차갑고 쓸쓸한 느낌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나는 지금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했는데 지금 왜 천천히 숙제를 하죠? 엄마가 오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벌기 위해서죠. 천천히 숙제를 해도, 자, 엄마 안 오시네 했는데 안 오시네 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역시 일단 세모하고 필기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발소리가 배춧잎 같다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 발소리는 무엇으로 느끼죠? 귀, 코, 입, 피부 여러 가지 중에 귀. 그러면 발소리는 청각적 심상이에요. 배춧잎은 우리 앞에 배춧잎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 열무. 아니 그냥 이 배춧잎이란 단어는 귀로 아는 거야, 눈으로 아는 거야, 맛으로 아는 거야? 눈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배춧잎은 시각적 심상이죠. 자, 친구들 혹시 이렇게 지금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나타내는 거 혹시 어떤 심상인지 아는 사람? 응, 맞아요.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다시 지금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죠. 이런 것. 요 공감각적 심상을 감각의 전이라고 부르는데, 전이는 옮겨갔다는 뜻이죠. 청각에서 시각으로. 그래서 이 시에서는 지금 청각을 시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예요. 화. 이때 화가 한자로 될 화자예요. 될 화. 청각을 시각처럼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엇 무엇 같은이라고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직유법이 사용이 되었죠. 자, 이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누구의 발소리냐? 엄마의 발소리야. 엄마의 지친 발소리인데 그 발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죠. 역시 안 들리네. 세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어둡고 무서워. 자, 우리 앞에서 화자의 정서 배웠죠. 이런 식으로 무섭다라고 지금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쉽게 말해 대놓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 드러났다, 표출이라고 불러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무섭다라고. 자, 그 다음에 금간 창틈으로 했는데 우리 창문에 지금 금이 갔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심상으로 알 수 있나요? 눈, 귀, 코, 맛 이런 것 중에 눈이니까 시각적 심상이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창문에 금이 갔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형편도 알 수 있죠. 가난하다는 거. 자,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했는데, 자, 지금 비가 내리면서 마지막 줄 보시면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렸다. 훌쩍거렸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울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무서운 상황에서 비까지 내려서 이 화자가 결국 울게 돼요. 그래서 이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무서움을 고조시키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서 빗소리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비를 듣고 빈방에 엎드려서 울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 훌쩍거리 던으로 끝나요. 일단 뭐뭐 하 던은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 즉 과거 1년은 과거의 내용이야. 자, 그 다음 2년 보시면 아주 먼 옛날 했는데 이 1년이 아주 먼 옛날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지금은 현재가 되겠죠. 2년은 현재예요. 1년이 과거 회상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했는데 눈시울이 뜨겁다는 건 눈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 눈물 날 때 눈이 뜨끈뜨끈해지죠. 그래서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에 윗목했어요. 일단 첫 번째, 자, 윗목은요, 밑에 단어 뜻 보시면 이제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이니까 불길이 닿지 않아서 차가운 쪽을 윗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이 화자의 유년 시절을 한 단어로 딱 나타내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차가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윗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윗목은 방금 얘기했듯이 차가움이야. 그래서 심상은 촉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1년에서 나의 그 유년 시절을 이야기했고 그 유년 시절을 생각했더니 지금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연은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특이하게 1년에서 2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가 전개되고 있고요. 1년은 아까 봤듯이 화자가 어린 아이예요. 2년은 어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 아까 화자 배웠죠. 화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화자를 쓰시오 하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 된 나 이렇게 쓰셔야 완벽한 답이에요. 자, 우리 필기 아까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요 세 개 우리 세모 친 거 있죠? 얘는 위로 이렇게 빼서 뭐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야. 그래서 지금 안이라는 문장이 쓰임으로써 비슷하게 문장이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반복했고요. 일단 마지막만 안 오시네가 아니라 안 들리네야. 요거를 변형이라고 해. 같기는 같은데 약간 비슷한 거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운율 형성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전부 오시네 들리네 앞에 아니라는 부정적인 식구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죠.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예요.
이렇게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필기는 많았어요. 자, 옆에 5번까지 풀어볼게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답 맞춰볼게. 자, 1번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몇 번이 정답이죠? 네, 3번에 보시면 대화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 했는데 대화가 되려면 최소한 2명의 화자가 나와야지. 근데 여기는 화자가 1명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독백체라고 해요. 혼잣말로 이제 담담하게 서술해 나가는 것을 독백체라고 부르고요. 대화의 반대죠, 독백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1년에서 화자가 형편 때문에 돌봄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는 찬밥에 빗대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예요. 2연은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슬프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쓰시오 했으니까 아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 된 나. 이렇게 써야 정답이고요. 5번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른 하나. 나머지는 모두 차갑고 외로움이지만 숙제는 뭐 아무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넘겨서 22쪽. 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고요. 자, 주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 자, 특징은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구조죠. 회상. 그리고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비슷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비유 봤죠 우리 직유법.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 요거 심상 말하는 거예요. 이 시는 유난히 심상이 많이 쓰였죠.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생함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 시에서 1년은 이제 과거고요. 2년은 현재니까 여기 안 써있네. 과거. 그래서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로 시간의 순서로 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겠죠. 자, 1년에서 화자는 일단 유년 시절이고요. 늦은 밤에 빈집에서 혼자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숙제를 해요. 자, 그때 느꼈을 법한 이 화자의 감정은 뭘까요? 슬픔, 무서움과 더불어서 혼자 있잖아. 쓸쓸함, 또 쓸쓸함 되고요. 외로움 다 돼요. 그리고 이연은 이제 현재죠. 그래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그런 나를 생각하니까 슬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대요. 자, 이 시의 이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소재, 찬밥, 금간 창틈, 고요한 빗소리, 빈방 윗목 모두 어둡고 차갑고 우울한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가 시들었다라는 건 아까 열무가 시들 만큼 시간이 오래되었다, 낮에서 밤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다음 내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있다라는 건 빈방에 홀로 방치된 나를 이야기했죠. 그다음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엄마의 발소리예요. 그래서 직유법, 무엇 같은. 그래서 금간 창틈이라는 건 자, 유년 시절 나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고 빗소리는 나의 외로움을 더 고조시키는 소재였죠. 마지막 내 유년의 윗목은 외롭고 춥고 시린 느낌으로써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23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위에 학습활동이란 글자 있죠? 그냥 이 글자에다가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 이 교과서에도 똑같이 있는 페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학습활동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만큼 정리가 잘 돼 있는 페이지고요. 자, 일단 1년 보시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로서 엄마가 시장에 갔고 나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죠. 그리고 2년은 현재로서 내가 어른이 된 내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2번 이 시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왜냐?
해가 지는 것을 시든다고 표현한 것도 독특했고 또 시든 열무 그리고 그 열무를 파느라 지친 엄마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것들. 자, 밑에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자, 이 시의 화자 아까 누구였죠? 나. 그 중에서도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였죠. 자, 그리고 다음의 식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고요. 어둡고 무섭고 빈방에 혼자서 엎드려서 훌쩍거린다고 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겠죠. 넘겨서 24쪽. 자, 다음을 참고하여 화자가 마지막에 왜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했는지 까닭을 말해보자 했는데 일단 윗목은 아까도 봤지만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이 윗목이에요. 그래서 윗목 같은 경우는 서늘한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년 시절 시장에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면서 무서움, 슬픔을 느꼈겠고 그리고 그러한 유년 시절이 화자에게는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 4번. 결국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시의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이었죠. 자, 2번도 중요한데요. 자, 무엇을 바꿨냐? 화자를 바꾼 시예요. 자, 원래 화자는 어린 아이, 이연에서는 이제 어른이 됐는데 다음을 참고하여 이제 시를 화자를 정해보자 했죠. 예를 들어서 엄마 걱정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예를 들어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뭐 열무, 비, 모든 이런 사물도 화자가 될 수 있죠. 자, 혹은 엄마 걱정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제3의 인물, 그 다음에 사물 이런 것들도 화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우리 책에 나온 건 화자가 엄마예요. 자, 그렇게 정한 이유는 엄마의 상황이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화자를 엄마로 바꿨을 때 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엄마니까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해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시장에서 열무를 팔러 갔던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엄마의 마음은 당연히 이제 아이가 걱정되죠. 하지만 다 팔아야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미안하고 슬퍼요. 그래서 아이가 화자일 때랑은 조금 다른 감정으로 지금 시가 전개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제도 바뀔 수 있죠. 화자가 바뀌면.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주제예요. 자, 그래서 25쪽에 보시면 엄마가 화자인 시가 나와 있는데 제목부터 바뀌었죠. 아이 생각이라고요. 자, 요 시는 동영이 한번 읽어볼까? 자, 지금 엄마 걱정하고 아이 생각하고 시에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지, 얘들아? 일단 화자가 바뀌니까 주제가 바뀌었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이 시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9번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 화자를 바꿔 쓴 시를 감상한 후의 반응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몇 번일까요? 풀어보세요. 자, 이거 몇 번이 정답인가요? 화자의 말투 바뀌었나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으려나 이런 것들은 원래 시에 없었으니까 말투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1번 맞고요. 2번 시에 담긴 정서와 분위기가 달라지는군 했는데 이거 맞아요? 앞에서 엄마 걱정은 어떤 정서, 어떤 분위기였어? 무서움, 외로움 이런 거였잖아. 혼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정서로 바뀌었어?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바뀌었죠. 2번도 맞는 답이에요. 3번에 화자에 따라 당연히 주제도 바뀌었죠. 아까는 윤현실의 슬픔이었는데 엄마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바뀌었고요. 4번에 화자가 바뀌면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 점도 달라지겠죠. 아까는 외로움이었는데 지금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정답은 5번이에요. 시에 사용된 소재도 바뀌죠. 아까 우리 1년만 잠깐 봤을 때 1년에서는 어린 아이였잖아.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 뭐 숙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엄마는 숙제를 하고 있으려나? 물론 내가 숙제를 하는 거랑 자식이 숙제를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뭐 유리창 이런 것도 안 나왔고요. 빈틈으로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소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 같이 볼게요. 딸기라는 시고요. 이건 이재모라는 사람이 썼는데 요거는 기현이 한번 읽어볼까? 오십리 길 진차에 실려왔으니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장거리 댕기면서 지 몸살 사람 찾고 있지요. 목마름은 이냥저냥 견딜 수 있시오. 선디 볼기짝 쥐어뜯기며 뜯으며 뜯으며 털결이 거치다더니 밤낮이 무르다더니 허진 말아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 보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또 하느님 손 농구손 고를 쳤어요. 그러니 지표 한 장으로다 우리 식구 사돈의 삼촌까지 두루 사 가시는 상상인들 몸값이나 수업에 처리할 것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 화자는 누구 같아, 얘들아?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같니? 노예? 노예? 아니. 노예가 뭐야? 아니요. 누구 입장에서 시가 써내려진 것 같아요? 나는 50리길에 짐차에 실려왔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살 사람을 찾고 있대. 그럼 이때 내가 누구야? 딸기야.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딸기예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1년 보시면 자,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싸댕기면서 자, 지 몸 살 사람. 요거 그 방언 사투리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라는 게 결국 그 표준어로 바꾸면 뭐야? 나잖아, 나. 그지? 자기 자신이니까 나예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를 한 단어로 쓰시면 뭐라고 써야 돼? 지 쓰는 거야, 지. 지예요. 그래서 앞에 시는 나가 화자고 여기는 지가 화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를 살 사람을 찾고 있대. 자, 목마름은 인양저냥 견딜 수 있슈. 헌디는 그런데 이런 얘기야. 자, 볼기짝은 여기 허벅지를 얘기해요. 딸기한테 있어서 허벅지겠죠. 그러니까 딸기를 만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사기 전에 딸기 좋은지 안 좋은지 만져볼 때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볼기짝을 쥐어뜯으면서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나를 만지지 말아달라. 왜? 내 몸이 그냥 내 몸인가요? 자, 딸기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자,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의 손과 농부 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자연의 힘과 농부의 노력,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그냥 허투루 자라진 딸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힘과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날 함부로 만지지 말아달라.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다가 우리 식구 사돈의 팔촌까지 아마 딸기의 팔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다른 과일이나. 자, 두루 사가는 선생님들. 이때 선생님이 누구예요? 구매자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이 주제죠. 나의 몸값을 후하게 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비싸게 사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 자연의 노력과 농부의 수고 요거는 제대로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딸기 말투가 어때, 얘들아? 뭐뭐 하고슈, 하쇼유 뭐 이런 거 다 우리 뭐라고 해요? 사투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현장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성은 뺄게요. 현장감만 쓸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시의 화자가 딸기고요. 상황은 자기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딸기의 특성은 사투리를 사용하고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랐기 때문에 제발 나의 값을 제대로 쳐달라라는 게 주제죠.
밑에 보시면 이 시의 화자는 딸기였고요. 딸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즉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자를 딸기로 설정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값을 주고 사달라는 이 주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고요. 또 딸기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내용을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죠. 또 과일이 그 화자인 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딸기를 화자로 설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기 전에 23쪽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 맞춰볼게.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5번이죠. 과거에서 현재 반대가 돼야 됐죠. 2번, 자, 식구를 읽고 떠올린 장면 알맞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싱글벙글은 아니겠죠. 3번에 화제에 대한 설명 알맞은 거예요. 이거 몇 번? 2번이죠. 자, 4번 기억 니은에 공통적으로 담긴 화제의 정서. 엎드려서 훌쩍거렸다, 눈시울이 뜨겁다. 공통적인 감정은 뭘까? 슬픔. 슬픔이죠. 넘겨서 5번. 보기에 해당하는 식구를 찾아 쓰시오. 자, 촉각적 심상이 사용돼야 되고요.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포함한 그런 식구가 돼야죠. 요거 정답 마지막이죠.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6번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결국 주제랑 관련 있는 건데 주제는 2번이죠. 3번 자, 나의 친구로 설정했을 때 주제는 뭘까요? 친구가 어때? 안쓰럽고 걱정되겠죠. 3번이 정답이죠. 4번 엄마를 바꿔쓰기 위해서 떠올릴 생각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 슬프잖아. 밝은 표정 될 수 없죠. 아까 9번은 5번이었고요. 다 같이 했어. 그 다음 10번에 딸기의 화자가 누군지. 화자는 딸기죠. 말투에 나타난 특징. 사투리. 이렇게. 자, 11. 딸기의 화자를 식과 같이, 그러니까 딸기로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아닌 거예요. 정답? 네, 5번이죠. 자, 12번. 딸기 주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한 장 넘겨서 26쪽도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네, 다음 것 같아요. 다 맞춰볼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네, 2번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나고요. 2번. 이 시에 대한 감상 알맞지 않은 것. 몇 번? 지금도 완전히 상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 눈물이 나니까. 3번에 지쳐 피곤한 엄마의 모습을 표현한 식구. 이거 뭐 쓰시면 돼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거 쓰면 되죠. 자, 4번에 기억의 의미 했는데 기억은 내 유년의 윗목이에요. 자, 몇 번? 1번이 되죠. 자, 5번에 자, 요거 화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엄마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알맞지 않은 것? 화자가 바뀌면 분위기나 주제 다 바뀐다고 했었죠. 자, 6번에 유년 시절에 처한 상황 조건에 맞게 쓰시오 했는데 A에 뭐 쓰시면 돼요? 시간, 공간, 배경 포함해 쓰라고 했으니까 A는 늦은 밤까지
빈 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이고요. 그래서 B에서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외로움, 무서움, 슬픔이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썼나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몇 쪽으로 넘어가냐면요. 4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6쪽 보시면 이제 더 읽어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시험에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만화 아니고요. 앞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 요것만 일단 볼게요. 자, 가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와 빗대어 표현한 시래요. 요거 잘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면 되는데 자, 밑에 주제 보시면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이따가 시를 보고 나서 보고요. 일단 시부터 먼저 볼게요. 자, 46쪽에 나룻배와 행위는 석진이 한번 읽어볼까? 나룻배와 행인 하면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푹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안이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과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네, 자, 잘 읽었고요. 1년부터 보시면 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얘들아 나룻배랑 행인의 속성을 잘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나룻배는 여기 있고 행인은 이 나룻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만 하지? 이용만 하잖아. 그치? 나룻배는 항상 행인을 뭐해? 그 자리에서 도와주고 또 기다리고 있죠. 이 자리에 없으면 행인이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하잖아. 그죠? 이런 항상 행인을 기다리는 나룻배랑 그 다음에 나룻배를 이용만 하고 행인의 목적은 이 건너가는 거잖아. 건너가고 나면 나룻배가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그런 속성을 잘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1년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했어요. 자, 여기 나온 표현법부터 보시면 자, 나는 나룻배. 지금 나를 나룻배에 빗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관념이 되는 거고요. 나룻배가 보조관념이 되죠. 그래서 결국 원관념은 보조관념, A는 B의 형태로 나타낸 거. 혹시 어떤 비유인지 아는 사람? 은유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관념이고 행인이 보조관념이니까 결국 1행, 2행 둘 다 은유법이 사용됐고요. 우리 시에서 앞뒤나 위아래에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혹시 있나? 지금 여기 보시면 문장 구조가 위아래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대꾸법이라고 불러요. 은유법과 대꾸법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은 이제 나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 나룻배고 그런 행위는 이제 나를 이용만 하면 더 이상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나와 당신의 관계가 1년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2년 보시면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얘들아? 흑발로 짓밟는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함부로 대하죠. 자, 그런데 나는 그러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대.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했는데 자, 배에게 있어서 급한 여울 배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존재죠.
자,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즉 오지 않는다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당신을 또 기다린대요. 그래서 바람과 눈비 역시 위에 나온 급한 여우라고 똑같아요. 시련과 고난이에요.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대요. 자,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했는데,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당신의 태도는 무심하죠. 자, 이렇게 무심하게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지만 나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나타난 나의 태도는 어때요? 당신을 뭐해? 언젠가 올 거야라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죠. 그래서 재회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고요. 자,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뜻의 혹시 사자성어 아는 사람?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무도 없어요? 회자 미안. 거자필반이에요. 거자필반.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요 반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가 회자 정리예요. 회자 정리. 거자필반. 당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마지막에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했는데 이 마지막 사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네, 첫 번째랑 똑같아요. 우리 시에서 첫 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은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첫 년을 머리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한자로 수고요. 마지막은 꼬리라고 생각해요. 꼬리는 한자로 미예요. 미. 그다음에 서로 상. 그다음에 관계할 관자예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의 수미상관이고요. 자, 수미상관의 효과. 첫 번째는 자, 수미상관이 처음 1년과 마지막 년이 같거나 비슷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요. 우리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의미 강조. 세 번째는 시가 여기 맨 처음과 그다음 마지막이 똑같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마지막이 여운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수미상관의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자, 아까 위로 올라가면 이 시를 쓴 시인이 바로 한용운인데요. 혹시 한용운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나요? 자, 한용운은요. 세 가지의 뭐랄까 역할이랄까? 역할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시를 썼으니까 뭐겠어? 시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 너희 아마 역사교과서에서 봤을 수도 있어. 독립운동가예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독립운동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승려예요. 스님이에요. 스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당신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아. 좀 위에 써서 빈 공간이 없나?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일단 아까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당신이 바뀐다고 했었는데 내가 시인이라면 시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시인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원하는 당신은 누구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자,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독립운동가가 원하는 건 뭐야? 독립이죠. 조국의. 뭐 조국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조국을 되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승려라고 했는데 내가 승려일 때 당신 원하는 건 뭐예요? 스님이 원하는 거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당연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죠. 혹은 불교에서는 결국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이 내가 원하는 당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뭘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신이 바뀌게 된다는 게 이 시에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위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나와 당신의 행인의 행동과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나는 행인을 안고 온갖 역경, 그죠? 뭐 눈비, 바람 이런 것들을 다 헤치고 물을 건너가고 날마다 행인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취하죠. 반면에 행인은 그런 나를 흑발로 짓밟거나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아주 무정하고 무심한 태도로 나를 대하죠.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 보시면 일단 나룻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예요. 그러면서 한용운이 시인이라고 했으니까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 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행인은 내가 사랑하는 절대적인 당신으로서 승려라면 중생이 될 거고요. 독립운동가라면 조국이 될 거고요. 시인이라면 나에게 사랑받지만 무심하게 대하는 존재.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급한 여울과 바람, 눈비 모두 아까 고난, 시련, 역경을 의미하는 시였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보다가 말았는데 이 시의 특징은 화자가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해서 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수미상관 나타났었죠. 그래서 시에 대한 안정감, 당신과 나의 관계를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고요. 이 시 역시 혼잣말이에요. 독백적인 어조로 시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서 48쪽에 5번까지 푸시면 되겠네요. 48쪽 5번. 자, 다 맞춰볼게요. 1번에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거 아까 독백체라고 했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화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은 원망. 절대 원망하지 않죠. 4번에. 자, 화자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요? 1번이죠. 자, 4번에 그래서 가시의 주제는 희생과 믿음을 통한 참된 사랑이에요. 4번이고요. 자, 5번에
작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독립운동 가일 때 당신이 의미하는 건 한 단어로 뭘까? 조국이죠. 조국을 되찾는 거니까. 자, 다 했으면 49쪽, 50쪽 8번까지 푸시면 되겠네요. 사십팔 쪽에 6, 7, 8. 됐나? 자, 49쪽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에는 나에는 안타까운 불안감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공통점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가와 나의 화자가 나눈 대화예요. 역시 알맞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자, 가를 낭송하기에 알맞은 어조. 안타까워, 서글픔 이런 게 들어놔야 되니까 3번이 가장 맞고요. 자, 4번은 가의 화자가 유년 시절에 쓴 일기인데 알맞지 않은 거래요. 몇 번? 몇 번일까요? 4번. 4번이 왜 틀렸지, 얘들아? 반발심. 반발심이 아니라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5번에 자, 공통적인 특징을 화자의 정서와 태도 측면에서 쓰시오 했는데 요 노래 다 알아요? 아, 몰라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집에는 뭐 나 혼자 있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뭐 항상 양화대교에 있었대. 자, 그랬을 때 공통적인 화자의 특징은 뭐예요? 둘 다. 어린 시절. 그치. 지금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자, 나의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뭐 당신을 안으며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 이런 태도예요. 그럼 일단 나의 기억의 태도가 뭐예요?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지? 당신은 비록 나를 짓밟지만 난 당신을 안고 건너가는 거니까 자기 희생적, 그죠? 뭐 혹은 헌신적 이런 태도죠. 이런 걸 이제 고르는 얘기인데 1번에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했는데 1번은 무슨 태도일까? 나그네가 구름에 달 가듯이 길을 걸어가고 있대. 그럼 빨리 걷는 거야? 천천히 걷는 거야? 빨리 걷는 거야? 구름 가듯이.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잖아. 그럼 나그네가 뭔가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유자적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즐기면서. 2번은요. 모가지는 목이에요. 그 목을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돼 있고 시를 쓴 사람이 윤동주예요. 윤동주가 혹시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 일제강점기잖아. 그럼 그런 걸 잘 생각해봐. 얘는 어떤 내용일까? 내가 피를 흘리고 가겠대. 제목도 무려 십자가야.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잖아.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의 태도일까? 정답은 일단 2번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은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꽁은 이거 공짜란 얘기야. 꽁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서 뭐 얻어줬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3번은 무슨 태도일까요? 구름이 꼬여도 난 안 갈 거야. 새가 지저귀는 거 공짜로 듣고 강냉이가 익으면 함께 와서 먹자 이런 내용인데 대체로 어떤 태도인 것 같아? 뭔가를 뭐 즐기고 그치? 뭐 우리 같이 새소리를 듣자 이런 내용이니까 1번하고 똑같아요. 유유자적한 태도예요. 혹은 자연을 즐기는 태도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4번은 뭘까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그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렸대. 4번은 뭘까요? 자, 역시 4번도 2번이랑 마찬가지로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활동했던 시인으로서 오히려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러면 내 친구들은 지금 조국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일본에서 학비를 받으면서 대학을 다닌단 말이야. 그때 윤동주가 느꼈을 감정은 뭘까? 일단 이 시를 떠나서 뭐 자책감이라든지, 그죠? 미안함 이런 게 들었겠죠. 그래서 윤동주 시의 대부분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야. 이 시도 마찬가지야. 나의 이름을 쓰고 다시 덮어버렸다는 건 자기 성찰적 태도예요. 자기 반성이나. 그 다음 5번은 똑같이 한용운인데요.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100번 단련했다는 건 그 금결이 아주 단단하다는 얘기고요.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전국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에 첫걸음이여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님을 뭐라고 생각해? 뭐 금결, 그 다음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봐서 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거야. 예찬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7번에 A부터 E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것 몇 번 했어요? 5번.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5번이에요. 마지막 8번. 나에 나타난 화자의 특징을 자신을 빗대고 있는 대상과 주제를 포함하였을 것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좀 답이 긴데요. 자, 이 시에 보충해서 쓰세요. 부족한 답은.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빗대어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다. 자, 여기 8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이번엔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50 같이 풀고요. 52쪽으로 넘어가 볼까? 여기가 가끔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단위 물어보는 건데 일단 뭐 각자 한번 풀어볼까? 밑에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둘 다 풀었지? 두 문제? 네. 1번은 뭐 너무 쉽죠. 열무 30 단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긴 백장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한 톳이라고요. 바늘은요? 쌈. 조기는? 달걀은? 판. 오징어는? 축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김 한 톡과 바늘 한 쌈과 조기 한 두름은 총 몇 개일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몇이야 정답이? 에? 아니 아니 한 톡이 100장이잖아. 100 더하기 24 더하기 20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보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업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기대했어? 미안해. 살짝.
그 뒤에 보시면 요거 시험 대비 교재 있거든요. 요거 펴볼까요? 요거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요거 페이지 24쪽부터 일단 24, 25 이 두 개만 푸세요. 24, 25